안녕하십니까. 최태일의 이념 강좌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최태일의 이념 강좌라는 코너에서 대한민국 현재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 라는 것을 기본적인 인식으로 하고, 이 이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고 하는 손자가 제시한 전략을 기본적으로 채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첫걸음이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를 적, 우파가 아군, 이렇게 구분지었죠. 좌파, 우파에 대한 역사적인 개념 규정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동안 주로 저는 이제 좌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념에 관해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좌파가 만드는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 상식을 좀 깨뜨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상식을 깨뜨리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좌파를 진보 진영이라고, 우파를 보수 진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렇게 이념 진영을 구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언론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우파 진영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보수 진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좌파를 진보라 부르고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이 구분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반인 현재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상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파가 거기에 말려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방송에서 좌파를 진보라 부르고 우파를 보수라 부르는 것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우파 진영을 보수다, 우리 보수,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우파 진영 무엇이라 부를 것이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를 진보라 부르고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상징 조작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저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노재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인 김영호, 서명구, 유광호, 조성환, 이 네 사람의 제자가 함께 노재봉 총리와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정치학적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그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책 32페이지에 그 문구가 있는데요. 보수 대 진보로 나누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상징 조작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좌파가 그들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역사 발전 5단계설입니다.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 그리고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마지막 공산사회,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내재적 모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역사가 발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그 내재적 모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역사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변증법적 유물사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좌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사회로 가는 것이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법칙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공산혁명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공산사회를 보다 앞당기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의 방향이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진보적 방향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역사의 진보의 방향에 반대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반동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우파 진영에서는 그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들을 진보라고 그냥 불러주었던 것이죠. 혁명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좌파의 활동을 진보적 방향이라고 부른 것에 반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자 하는 것을 우파 진영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보수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건강한 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서구에서 나오게 된 것은 러셀 크크가 1953년도에 저술한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에드먼드 버크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질서에서 좋은 점을 가능하면 유지를 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이런 쪽의 정신을 보수의 정신, 즉 보수주의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러셀 크크의 그 책이 1953년도에 저술되면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를 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자세를 보수주의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베리 골드워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권력을 가능하면 축소하고 주정부와 개인에게 보다 큰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베리 골드워터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미국 공화당의 정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보수당이라는 정당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보수주의 뿌리를 저는 종교개혁에서 찾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함으로써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가톨릭이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신도들은 가톨릭의 종교 해석에 전혀 이의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그런 종교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함으로 해서 마침내 면죄부 판매까지 이르렀죠. 사후에 연옥이라는 세계가 있어서 연옥에서 다시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렇게 사후 세계가 있다고 교리를 정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가 필요하다 하면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 그런 자신의 믿음에 비춰볼 때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루터는 그런 그 가톨릭의 면죄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것은 교황과 가톨릭 교단에서 해석된 그 교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그 당시 독일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이 일반 개인들이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교황이나 신부나 가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것에만 따를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라. 그러므로 해서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소명을 발견하면서 그 소명에 쫓아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소명의 발견,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본질이었고 그것이 서구에서 개인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의 보수주의는 항상 그 뿌리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 개인의 소명의 발견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물론 서구의 미국과 영국의 보수주의라는 그 용어를 빌려왔습니다만 보수주의는 기존의 전통에 좋은 것을 가능하면 지키자, 보존하자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물론 개혁의 정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기존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1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존의 가치 중에서 과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인의 심성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이 충효라는 유교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효는 가문에 대한 충성이죠. 그게 개인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은 그런 국가와 가문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개인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개인 그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으라,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속에는 그런 개인을 강조하는 저는 그런 전통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유교적 전통에서 유래된 충효의 사상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어느 습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집, 나의 가족, 내 마누라, 내 남편,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개인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고, 달리 이야기하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하면은 기존의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되는데, 과연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려온 지금 전통적 가치 중에서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하는 그런 전통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새로 발굴하고 새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두 분 다 모두 국가와 민족을 강조를 한 것이지,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라, 개인의 가치를 키워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심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우파 진영에서 우파적 가치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도 그 핵심은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자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파는 이제 더 이상 보수라는 말을 저는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보수 해가지고는 더 이상 매력 있는 집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진영은 자유진영이다. 개인이 타고난 가능성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우파적 가치의 가장 핵심이다 라는 것을 내세워야 젊은이들에게도 뭔가 꿈과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수 해가지고는 꿈과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 개인의 소명의 발견, 이것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할 때는 그런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파를 이제는 더 이상 보수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든지 정치인들을 보든지 대부분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 논객 중에서 그동안 유일하게 고승국 박사가 보수 진영이라고 하지 않고 자유우파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은 책에는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라고 책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이제부터라도 우리 우파 진영은 우리 스스로를 보수라는 껍질에 이렇게 가두지 말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를 보수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는 자유진영이다 라고 불러서 젊은이도 다 함께 개인의 타고난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진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태일의 이념 강좌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